제갈량은 죽는 순간까지 풋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참모로 만들었습니다. 서기 220년 조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조비는 그의 말 한나라 황제를 압박해 황위를 넘겨받았고 400년 역사의 한나라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유비가 촉한을 세웠고 229년에는 손권이 오나라 황제를 칭했습니다. 천하는 완전히 새 나라로 굳어졌습니다. 북쪽의 위, 동쪽의 오, 그리고 서쪽의 촉. 삼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촉이었습니다. 인구도 가장 적었고 땅도 가장 좁았으며 경제력도 가장 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은 수십 년 동안 위나라에 맞서 싸웠습니다.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이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조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벽 앞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걸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18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한 이유를 오늘 밤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181년 제갈량은 지금의 중국 산동성에 해당하는 낭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갈규는 지방관리였습니다. 집안이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학문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갈량은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8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제갈근 그리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숙부 제갈연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숙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형주로 이사했고 제갈량은 그렇게 낯선 땅에서 자라났습니다. 숙부마저 세상을 떠난 것은 제갈량이 16살 때였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혼자였습니다. 형 제갈근은 이미 강동으로 가서 손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 외곽의 융중이라는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낮에는 주변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지도를 펼쳐 천하의 지세를 살폈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며 흥망의 이치를 탐구했고 병법서를 읽으며 전쟁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혼자이되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들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전부 암기하려 할 때 제갈량은 대강의 뜻과 핵심만 파악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게으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무엇에 비유했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했습니다.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든 재상이었고 아기는 연나라의 장수로 거의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아는 학자가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고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인재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제갈량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절 융중의 초가집에서 제갈량이 이미 천하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 서서 최주평, 맹공이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대의 뛰어난 젊은이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갈량을 특별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제갈량을 와룡, 즉 누워있는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늘로 솟아오를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방통이라는 청년도 그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방통의 별명은 봉추, 즉 봉황의 새끼였습니다. 와룡과 봉추, 이 두 사람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형주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사마위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 소문이 유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유비.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갈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었습니다.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라고 했는데 황실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것은 수백 년 전의 이야기였고 그가 살던 당시에는 돗자리와 집신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황실의 피줄기와 가슴속에 불타는 한나라 부흥의 꿈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나이는 달랐지만 뜻이 같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함께 전장을 누볐지만 수십 년 동안 유비는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조에게 쫓기고 여포에게 쫓기고 원소의 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고 근거지를 잡을 때마다 빼앗겼고 병력을 모을 때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그를 따랐다는 점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군사 전략에서는 제갈량이나 조조에게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걱정했고 부하들을 아꼈으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유비가 사마위를 찾아가 인재를 구한다고 했을 때 사마위는 말했습니다. 복룡과 봉추, 이 둘 중 하나를 얻으십시오. 복룡은 와룡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는 융중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제갈량은 없었습니다. 외출 중이라고 했습니다. 유비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도 이번에도 제갈량은 없었습니다.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직접 찾아오시는데 어찌 일이 없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유비는 말없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제갈량이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종이 깨우려 하자 유비가 말렸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장비는 밖에서 이를 갈았고 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비는 눈 속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제갈량이 잠에서 깼고 눈 속에 서 있는 유비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갈량의 나이 27, 유비의 나이 46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유비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나라를 부흥시키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뜻은 있으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제갈량은 잠시 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지도를 펼쳤습니다. 융중대라 불리는 천하삼분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조조는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를 끼고 있으니 지금 당장 맞서는 것은 불가합니다. 손권은 강동을 차지하고 3대에 걸쳐 민심을 얻었으니 그와 싸우는 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형주는 북으로 한나라와 면하고 남으로는 바다와 통하며 동으로는 오나라와 맞닿아 있는 요충지이나 지금의 주인이 지키지 못할 땅입니다. 익주는 험한 지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니 이곳을 근거지로 삼으십시오. 형주와 익주를 얻고 서쪽의 여러 민족과 화친하고 동쪽의 손권과 연합하면 천하가 변할 때 한장수는 형주에서 북상하고 장군께서는 직접 익주에서 출격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왕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비는 듣는 내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랑하며 찾아 헤매던 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그어지는 선 하나하나가 유비에게는 처음으로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비는 제갈량을 자신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눈치였지만 유비는 확신했습니다. 27의 제갈량은 융중을 떠났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그 작은 산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그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초가집을, 새벽 안개 속에 잠든 그 산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제갈량은 알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그 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융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서기 208년 가을, 제갈량이 융중을 떠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조조의 80만 대군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형주의 유종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면서 유비는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치는 길에서 조조의 기병이 뒤를 쫓았고 당양 장판파에서 유비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운이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적진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도 바로 그 전투에서였습니다. 유비에게 남은 것은 얼마 없었습니다. 병력도 부족했고 땅도 없었으며 시간도 없었습니다. 조조가 손권에게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보낸 상황이었고 손권의 신하들 대부분은 항복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나섰습니다. 유비의 허락을 받아 강동으로 건너간 제갈량은 손권의 조정 앞에 섰습니다. 문무백관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제갈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복파 신하들의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고 조조의 실제 병력이 80만이 아니라 훨씬 적다는 것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손권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만약 항복하신다면 조조는 장군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일개 제후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보장할 수 없겠습니까? 손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칼을 뽑아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항복을 다시 입에 올리는 자는 이 탁자처럼 되리라고 했습니다. 손권과 유비의 연합이 성사되었습니다. 28의 제갈량이 강동 전체를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권 진영에는 제갈량을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손권의 도독으로 적벽대전의 실질적인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제갈량과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수준의 천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갈량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맡기거나 함정을 파거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매번 여유롭게 빠져나갔습니다. 주유가 화살 10만 개를 사흘 안에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제갈량은 안개 낀 새벽에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실은 배 수십 척을 조조 진영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조조군은 안개 속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화살을 쏘아댔고 제갈량은 그 화살을 10만 개 넘게 걷어갔습니다. 주유는 탄식했습니다. 제갈량의 지략은 내가 미치지 못한다. 두 천재의 신경전은 결국 주유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주유는 병이 깊어져 3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내고 또 제갈량을 내었는가? 질투인지 탄식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적벽대전이 끝났습니다. 조조는 북쪽으로 물러났고 손권은 강동을 지켰으며 유비는 이제 자신의 땅을 가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갈량이 융중대에서 그린 첫 번째 그림, 형주를 얻는다는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의 내정을 정비했습니다. 세금을 정비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행정체계를 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안정되었고 병사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유비의 세력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익주였습니다. 지금의 사천성 일대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제갈량이 융중대에서 지목한 두 번째 근거지였습니다. 익주 공략에는 방통이 함께했습니다. 와룡과 봉추, 제갈량과 방통이 처음으로 같은 진영에서 함께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14년 낙봉파라는 좁은 산길에서 방통이 적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36이었습니다. 봉황의 새끼라 불리던 천재가 평범한 매복 공격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를 다른 장수에게 맡기고 직접 익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익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융중대의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유비는 처음으로 확고한 근거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221년 유비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나라 이름은 훗날 촉한이라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수십 년의 방랑과 패배 끝에
유비는 마침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승상의 자리였습니다. 군사와 외교, 내정과 경제, 사실상 나라의 모든 것을 제갈량이 관장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신뢰했고 제갈량은 유비를 섬겼습니다. 그 신뢰의 깊이는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제갈량은 평생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죽었습니다.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조조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다가 뒤에서 손권의 군대에게 기습을 당했습니다. 손권과의 연합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관우는 퇴로를 잃고 포위되었으며 219년 마침내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유비의 의형제이자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던 관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비는 슬픔과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권에게 복수하겠다며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갈량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나라가 진짜 적이고 오나라와의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융중대의 원칙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222년 이릉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비가 직접 이끄는 대군이 오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연승이었습니다. 오나라 군대가 밀렸고 유비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오나라의 젊은 장수 육손이 기다렸습니다. 유비군이 숲속 깊이 들어와 진영을 펼쳤을 때 육손은 불을 질렀습니다. 수십 개의 연결된 진영이 한꺼번에 불탔습니다. 적벽에서 조조가 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유비가 당한 것이었습니다. 유비군은 무너졌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유비는 백제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패전의 충격과 슬픔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223년 봄 유비는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병상에 누운 유비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비가 손을 내밀었고 제갈량이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유비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주는 조비보다 10배는 뛰어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만약 내 아들이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직접 취하시오. 제갈량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신은 감히 고갱에 힘을 다하고 충정의 절개를 바쳐 죽는 날까지 보필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맹세를 글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는 날까지. 며칠 뒤 유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3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린 황제 유선과 그 유선을 보필하겠다는 맹세와 그리고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싸움뿐이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제갈량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촉하는 이릉대전의 패배로 국력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고 남쪽에서는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북쪽에서는 위나라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황제 유선은 아직 나라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갈량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제갈량은 먼저 내부를 다졌습니다. 흔들리는 관리들을 정비하고 무너진 군대를 재편하고 고갈된 국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나라와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유비가 이릉대전으로 끊어놓은 동맹을 다시 이었습니다. 제갈량에게 손권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위나라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오나라는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였습니다. 225년 제갈량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의 운남성 일대, 당시 남만이라 불리던 지역의 수장맹획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위나라가 더 급한 문제라며 남정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남쪽을 완전히 평정하지 않고서는 북벌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갈량의 남정은 전쟁이라기보다 설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맹획을 7번 잡고 7번 놓아주었습니다. 7종7금이라 불리는 그 방식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잡을 때마다 제갈량은 맹획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복종하겠느냐고. 맹획은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히 잡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그때마다 웃으며 풀어주었습니다. 7번째로 잡혔을 때 맹획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상은 하늘의 위엄을 가졌습니다. 우리 남만 사람들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그를 처형하지 않고 다시 그 땅의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남만은 그 이후 촉한이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얻으면 스스로 복종합니다. 제갈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정을 마치고 돌아온 제갈량은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국력을 축적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227년 봄 출발을 앞둔 어느 밤 제갈량은 혼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출사표였습니다. 어린 황제 유선에게 올리는 상소문이었습니다. 길고 정성스러운 글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글에서 먼저 나라의 현실을 솔직하게 진단했습니다. 촉한은 작고 약합니다. 선제 유비께서 일찍 세상을 떠셨습니다.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뉘었고 익주는 피폐해져 있으니 이것은 위급 존망의 때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충언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상벌을 공정하게 하십시오. 편협하거나 사사로워지지 마십시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갈량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본래 평민으로 남양에서 몸소밭을 갈며 살았습니다. 난세에서 목숨을 보전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제후에게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제께서 신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오셔서 천하의 일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은 감격하여 선제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멀리 떠나면서 눈물이 흘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이 짧은 문장만큼 많은 사람을 울린 문장이 또 있을까요? 천하를 논하고 전략을 세우던 제갈량이 마지막에는 그냥 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충성과 슬픔과 두려움과 결의가 모두 녹아든 그 한 문장에 제갈량이라는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228년 제갈량의 1차 북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세가 좋았습니다. 위나라가 촉한이 이렇게 빨리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여러 군현이 속속 항복했습니다. 천수, 남한, 안정의 세 군이 호응했고 위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조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조회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은 촉한군의 진격로를 지키는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제갈량은 신이 많은 장수 마속에게 그곳을 맡겼습니다. 마속은 총명하고 병법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출발 전 제갈량은 마속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반드시 길목을 지켜야 하며 절대 산 위에 진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진을 치면 적이 물을 끊었을 때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병법서에 산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면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하 장수 왕평이 극구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위나라 장수 장압이 그 산을 포위하고 물길을 끊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산 위의 촉한군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동요했고 결국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은 함락되었습니다. 가정을 1차 촉한군 전체의 진격로가 끊겼습니다. 제갈량은 어렵게 얻은 땅을 모두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북벌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제갈량은 서성이라는 작은 성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병력 대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뒤였고 제갈량 곁에는 관리들과 노약한 병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이끄는 15만 대군이 서성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성문을 활짝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루 위에 올라가 검은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의 군대가 성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성루 위에서는 홀로 앉은 노인이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마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러나라. 부하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마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갈량은 평생 신중한 사람이다. 저렇게 성문을 열어놓고 태연히 앉아있다면 반드시 복병이 있을 것이다. 들어가면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 15만 대군이 물러났습니다. 실제로 복병은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그날 검은고를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손가락 끝에서 음악으로 흘려보내며 그는 태어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마이가 물러나는 발소리가 들렸을 때 제갈량은 검은고에서 손을 떼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북벌은 계속되었습니다. 228년에 2차, 229년에 3차, 231년에 4차, 234년에 5차이자 마지막 북벌까지 매번 나갔고 매번 돌아왔습니다. 군량이 떨어졌고 내부에서 반대가 나왔으며 위나라는 사마이의 지휘 아래 싸우지 않고 버티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사마이는 영리했습니다. 제갈량과 정면 대결을 하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성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아무리 도발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여인의 옷과 머리 장식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싸우지 않고 숨어만 있으니 여자나 다름없다는 모욕이었습니다. 사마이의 부하 장수들이 분노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싸우자고 들끓었습니다. 사마이는 웃으면서 그 옷을 받아 입어보고는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나를 자극하려는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 보고를 받은 제갈량이 한숨을 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이는 좋은 맞수였습니다. 너무 좋은 맞수였습니다. 234년 마지막 북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갈량의 나이 53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원정으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무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오장원에 진을 쳤습니다. 위수 남쪽 고원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군대는 오장원에서 수개월 동안 대치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갈량은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측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별이 내 별이라고. 빛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234년 가을 오장원. 제갈량은 막사 안에 있었습니다. 군무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펼쳐보고 결제하고 다음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붓을 드는 것이 힘에 붙여 보였습니다. 부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승상께서 요즘 하루에 드시는 것이 몇 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잠도 거의 주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무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20대 이상의 처벌도 직접 검토하셨고 군량 수급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부하들이 제발 좀 쉬시라고 해도 제갈량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사마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진영에서 탈출해온 병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제갈량이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고. 병사는 대답했습니다. 몇 홉에 불과합니다. 일은 얼마나 하느냐고.
20대 이상의 형벌도 직접 처리하십니다. 사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기다림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량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34년 8월 제갈량은 오정원의 막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54이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당분간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천천히 정연하게 철수시키되 절대 혼란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목상을 수레에 싣고 퇴각하는 대열의 중심에 두라고 했습니다. 촉한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사마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군이 물러나고 있다고. 사마이는 즉시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촉한군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레 위에 제갈량이 앉아 있었습니다. 깃털 부채를 들고 단정하게. 사마이의 군대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마이 자신도 멈추었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생각했습니다. 제갈량이 이 상황에서 함정을 파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그는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촉한군이 완전히 물러난 뒤에야 사마이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레 위의 제갈량은 목상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았구나. 그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것이 제갈량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살아서도 그를 이기지 못했고 죽어서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촉한군이 성도로 돌아왔습니다. 제갈량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성도의 거리에서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사람도 있었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길가에 주저앉았고 아이들도 어른들의 표정을 보며 울었습니다. 병사들은 갑옷을 입은 채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은 재물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친족을 등용하지 않았으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적인 것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승상의 자리에서 27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지만 죽을 때 집에 남긴 것은 뽕나무 800그루와 메마른 밭 15경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굶지는 않겠지만 부유하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유언에서 제갈량은 말했습니다. 신이 성도에 뽕나무 800그루와 박전 15경을 가지고 있으니 자손들이 스스로 먹고 입기에는 충분합니다. 신이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달리 생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다른 재산도 없으니 죽는 날에 집안에 여분의 비단이 없고 밖에 여분의 재산이 없어서 폐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의 유언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나라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것이 뽕나무 800그루라는 것. 그것이 제갈량이 1800년 동안 추앙받는 이유였습니다. 묘는 정군산에 썼습니다. 유언대로 부장품을 넣지 않았고 묘역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의 지형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묻혔습니다. 제갈량은 죽어서도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촉한은 흔들렸습니다.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름난 장수들이 있었고 유능한 관리들이 있었지만 제갈량처럼 군사와 내정과 외교를 동시에 꿰뚫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령과 시스템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촉한이 263년 위나라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갈량의 정신이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어느 날 성도 근처의 제갈량 사당을 찾아갔습니다. 울창한 측백나무 숲 속에 자리한 사당이었습니다. 봄이었고 사당 계단 위로 풀이 무성했습니다. 두보는 그 앞에 오래 서 있다가 시를 썼습니다. 출사미첩신선사
장사 영웅루만금 풋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래도록 영웅들의 옷깃을 눈물로 적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두보만이 아니었습니다. 송나라의 소동파도, 명나라의 학자들도, 청나라의 황제들도 제갈량의 사당을 찾아 시를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장수들이 그의 사당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망명길에 오른 신하들이 출사표를 읽으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서 수천 년의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찾았습니다.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생겨난 것은 제갈량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출사표는 단순한 군사상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야 하는 사람의 마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사람의 작별 인사였으며,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멀리 떠나면서 눈물이 흘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갈량은 그 문장을 쓴 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제갈량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촉한의 인구는 위나라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력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험준한 진령산맥을 넘어 군량을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국력의 상당 부분이 소모되었습니다. 사마이는 싸우지 않고 버텼고 시간은 위나라의 편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6번 길을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승리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백제성의 병상에서 유비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으며 했던 맹세. 죽는 날까지 보필하겠다고 했던 그 말. 제갈량에게 풋벌은 전쟁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가야 한다면 가는 것. 이길 수 없어도 싸워야 한다면 싸우는 것. 그것이 제갈량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18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압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 앞에 서는 순간,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순간,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기지 못해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순간,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제갈량을 찾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은 신하들이 출사표를 읽으며 울었고, 전쟁터에서 패배한 장수들이 그의 사당 앞에 섰으며 꿈을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갈량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오래, 더 깊이 기억되었습니다. 이제 조조와 제갈량 두 사람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갈량은 이제 막 유비를 섬기며 천하삼분지계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장에서 맞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라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함께 기억됩니다. 조조는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천하의 절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냉혹했고 잔혹했으며 동시에 탁월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악당으로 불렸지만 역사는 결국 그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갈량은 초가집에서 나와 불가능한 꿈을 향해 평생을 걸었습니다. 이기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죽는 날까지 맹세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이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해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삼국지가 1800년 동안 읽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야망과 충성, 우정과 배신, 천재와 한계, 꿈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18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제갈량은 오정원의 마지막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다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별이 자신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별빛 아래에서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맹세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늘 어딘가에 그 별이 아직 빛나고 있습니다. 1800년 전에 꺼진 별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먼 곳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걸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삼국지 1편 조조편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위에서 제갈량이 싸웠다는 것을 알면 이 이야기가 더 깊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